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 논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빈부간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 개인의 자립과 성장이다. 소득 재분배에 의한 평등 추구다. 사회 안전망 강화, 생존권 보장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 구조 확대다. 자, 보시면 이거는 참 쉬운 게 우리 사회복지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소셜 웰페어라고 하죠. 이 소셜이라는 뜻은 이타성이 포함된 겁니다. 사회성이라는 거는 이게 이타성이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셜의 개념에서는. 그리고 웰페어라는 웰이라는 거는 굿이라는 겁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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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 나누다, 분배. 그러면 결국은 사회복지라는 거는 이타성을 가지고 잘 골고루 분배를 하는 거죠. 벌써 우리 사회복지 개념 뜻 자체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분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골고루 분배를 하려면 누가 분배를?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공공이 나서야 되는 거고. 근데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 구조 확대? 이건 시장인 거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사회복지 정책 가치인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대라는 거는 고대, 서울대, 연대 그 개념이 아니고요. 연대는 네트워크를 얘기를 합니다. 요즘 대세가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그래서 한자로 쓰면 무슨 망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망. 이게 망이 이게 그물망자거든요. 그물망. 그러니까 뭐 지지, 망, 관계, 망,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무슨 망. 이걸 이제 앞에다 사회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그러면 자 보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조금 확대시키면 사회적 연대감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어떤 물리적인 형식적인 면을 얘기를 한다면 연대는 이거를 포함해서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Understand? 예. 1번 사람들이 서로 의무감,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하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거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동질성, 동등성을 갖지 못한 대상에 대한 비배타적 너는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소득 수준이 저리 꺼져. 이게 아니라 동질성, 동등성을 갖지 못한 대상에 대한 비배타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이질성과 개인화가 강조되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연대를 유기적 연대라고 합니다. 이거 뒤르케미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맞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질성과 개인화가 강조되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연대는 무슨 연대를 한다? 이거를 유기적 연대. 근데 4번 보세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노동자들 간 동질성이 더 아니죠. 동질성보다는 점점점 어떻게 됐어요? 다양하게 분파되고 있죠. 예전에는 거의 다 뭐였어요? 정규직이었어요, 진짜.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정규직이에요. 근데 이게 IMF 땅 터지고 나서부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뭐 비정규직도 무슨 계약직, 특수 근로직, 또 뭐 있어, 뭐 일용직, 아르바이트, 뭐 등등등 수많은 걸로 이렇게 쪼개져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노동자들 간의 동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은 연대를 제도화한 겁니다. 맞습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지문에서. 일반적인 동질성과 동등성을 갖지 못해. 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비배타적 특성을 갖고 채용하는 거. 우리랑 같이 그 일이에요. 오케이. 월급 받으면서 채용 가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연대를 제도화한 것이다. 맞습니다. 따라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마이클 샌델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절차적 장치로서 무지의 베일을 활용한다. 무지의 베일이란 거는 어떤 대상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로 어떤 평가를 한다거나 심사를 할 때 주로 이루어지는 게 이 무지의 베일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관인데 벌써 그 프로필상에 아버지 직업이 나오고 아버지 저기 판사야? 예. 오, 그렇구나. 근데 우리 회사는 변호사 회사거든. 로펌이야. 근데 아버지가 판사래요. 그럼 얘는 거의 90% 채용이야. 그것도 대법관이야? 예. 오, 바로 채용이지.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후광 효과. 아버지를 보고 뽑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뽑자 이거예요. 공정하게. 이게 무지의 베일이죠. 근데 이거 얘기한 사람은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아니라 존 롤스예요. 존 롤스. 틀렸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 외에도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불평등 해소 방법, 연대 시민의 미덕과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인정하고 시민의식과 희생봉사를 강조했다는 거. 요게 맞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솔직히 이번 그 사회복지 정책론은 뭐 뜬금없는 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뭐 중상주의 뒤에 나오는데 마이클 샌델 교수님 이런 것들. 4번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눌 때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빈민법, 대상자, 거린, 불황인, 구제 가치가 있는 빈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빈민법은 아마 신빈민법 1834년에 제정된 신빈민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주체는 국가, 교회, 영주죠. 특히 그래서 교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교구. 교구라는 거는 우리 카톨릭이나 어떤 개신교 개념에서 그 교구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뭐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지만 그 전통적으로 우리처럼 무슨 시군구, 읍면, 동리 이런 개념으로 나누지 않고요. 그쪽은 교구 단위로 이렇게 묶어요. 이걸 이제 행정구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 교회, 영주. 권리 수준, 무권리, 정책당국의 재량에서 이루어진다. 요걸 이렇게 보셔야 되고. 사회보험은 노동자 계급이 대상자며 사회복지 주체는 국가와 노동조합이고 권리 수준은 뭐죠? 계약에 입각한 권리입니다. 계약에 입각한 권리. 복지국가 시대. 자, 대상자는 전체를 포괄하는 뭐죠? 사회권 개념으로 해서 시민, 개인이 됩니다. 복지 주체는 국가 시민단체고 권리 수준은 시민권. 그러니까 최초 시민권이 공민권으로 가고 공민권이 참정권으로 가고 참정권이 나중에 사회권으로 가죠. 근데 이때 사회권의 개념과 시민권의 개념이 거의 같은 개념이 다른 건 뭐냐. 시민권은 소수한테만 어떤 권한을 부여했다면 사회권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러니까 1945년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복지국가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구 복지국가. 1번 노동과 자본의 극단적인 대립이다. 노동조합 또는 국가의 극단적인 대립은요. 1980년 이후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대처리즘을 하면서 국유화된 그 기업이라 하면 안 되죠. 공공기관을 전부 다 민영화시켜버려요. 그래갖고 그때 맨날 파업하고요. 발칵 뒤집어져요. 영국이. 요건 1980년 이후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2번 대규모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재분배 그것도 대규모 재분배 케인즈주의 이건 맞죠? 정답 2번.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상이 확산돼. 이거는 1900년부터 대공황 터지기 직전인 1929년 요때까지. 요때는 거의 자유방임주의. 시장이 알아서 다 해버리는. 국가는 거의 개입 안 하는. 공공부조 위주의 사회보장 체계 구축. 요거는 공공부조 위주로. 요거는 이제 대공황 땅 터지고 나서 1929년 블랙 먼데이 딱 터지고 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한 뭐다?
사회보장법 제정, 뉴딜 정책에 의해서 공공부조가 확대됐죠. 국가에 의한. 요거는 1935년 또는 그러니까 사회보장법 제정 이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족과 시장의 책임을 강조한다. 요거는 제3의 길이죠. 그래서 요거는 1990년대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6번 중상주의에 관한 설명. 중산주의는요. 상업을 장려하자는 거예요. 상업을. 쉽게 얘기하면. 그럼 상업을 장려한다는 건 뭐냐? 시장을 강조하겠죠. 그럼 시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때 가장 큰 핵심이 뭐겠어요? 두 개. 하나는 노동력, 하나는 돈, 자본력. 이 두 개예요. 시장을 떠받치는 건 두 개가 있으니 하나는 노동력, 하나는 자본력.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공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어떤 개념이었어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한테 사장이 나는 유리한 거지. 그러면서 돈도 있어야 되는 거지. 기억,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 대륙을 지배했던 경제 사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국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식민지 개척과 무역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인구 증가 억제 정책 아니죠. 중산주의는요. 인구를 장려했습니다. 산하 제한을 시킨 게 아니라 출산을 장려했다고요. 빈민들의 근면성을 위해서 임금 수준을 낮게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많이 주지 않죠. 그래야 자본가인 자기네들 사장인 내가 돈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그래서 옳은 거기 때문에 기억, 니은,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재분배에 관한 설명은 일단 분배는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버는 이런 형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떤 양극화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전소득이 발생이 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분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재분배 나오면 벌써 이거는 사회복지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자원을 재분배합니다. 수평적 재분배죠. 맞습니다. 정답 바로 나왔어요. 1번. 고용보험은 수직적 재분배 아니죠.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제일 큰 거는 뭐예요? 공공부조죠. 고소득에서 저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 극대의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문제 아니죠. 최소 극대의 원칙은 존 롤스의 원칙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유를 깔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중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손해보는 사람들한테 즉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돼. 최대한 그들의 이익을 보존해줘야 돼. 이게 바로 최소 극대화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선별주의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지원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뜬금없이 뭐라고 나왔어요? 이러한 최소 극대화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아니죠. 차등 보험료를 부과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보험료를 조금 받는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죠.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선활동에서는 파레토 개선 효과는 아닙니다. 파레토 교수가 파레토 개선 효과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5번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효용 관점에서 재분배는 아니죠. 사회적 효용 관점에서. 개인의 효용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효용 관점에서 재분배는 필요하고 정당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누가? 사회민주주의는. 정답은 1번. 8번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 사회적 배제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소셜 익스클루션을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왕따. 그런데 그 왕따를요. 대놓고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야. 여성. 근데 똑같은 입사 동기생들이 10명 있어. 근데 입사 동기생 10명 중에서 5명은 임원을 했어. 나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장급, 국장급은 달았어. 근데 이 여성은 만년 과장이라는 거지. 실력도 우수하고 똑똑하고 잘하는데. 그런데 왜 과장이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묘하게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으로 그냥 정년 퇴직하는 거지. 이 여성은. 그래서 유리천장을 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유리천장을 깨기가 어렵냐? 개인의 힘으로는 여성은 이 유리천장을 못 깨요. 미국도 못 깨. 힐러리도 못 깼어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영역에서 아우러져 가지고 이게 조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뭐라는 거야? 사회적 배제가 있더라는 거야. 여성, 장애인, 뭐 특정 종교 믿는 이슬람 사람들, 그 다음에 빈민들 교묘하게 왕따시켜 버린다는 거지. 비주류로 만들면서. 생활 수준은 소득이나 재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량의 실현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데 역량 실현이 안 되잖아. 교묘하게 막아버리는데. 사회적 배제의 범위에는 빈곤, 저학년,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배제는 기본적으로 소득 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을 이르습니다. 단순하게 저희는 그냥 먹을 게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 삽니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주관적 빈곤.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거야. 이거는 드러나는 거잖아. 근데 사회적 배제는 눈에 안 보이면서 빈곤에 처하는 거라니까. 눈에 안 보이게. 교묘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의해서.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에 이르는 과정보다는 빈곤이라는 결과적인 상태 아닙니다. 과정과 결과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입니다. 불평등과 빈곤 개념은 소득의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개념은 사회적 배제예요. 과정과 결과를 같이 보는 다양한 형태를 함께 분석하고 파악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보는 빈곤을 요즘은 그렇게 파악한다는 거죠. (9번) 길버트가 주장한 권능 부여 국가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죠. 네. 그래서 중산주의가 뜬금없이 나왔고 그 다음에 권능 부여 국가 뜬금없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마이클 샌델 교수님 나왔고 아주 올해 사회복지 정책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로촉진, 선별적 표준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입니다. 10번으로 넘어가서 정책결정 모형, 단골로 나오죠. 큰 범위에서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부적인 결정은 보완 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본 밑바탕은 합리 모형으로, 세부적인 거는 점증 모형으로. 정답 나왔잖아요. 뭐예요? 혼합 모형이죠. 애초원이 혼합 모형. 정답 3번이죠. 지문 마저 보겠습니다. 기본적 결정은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대안을 탐색한 후에 이루어진다.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들을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은 비판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합리 모형 형태가요. 점중 모형을 따라가는 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말은 혼합 모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점중 모형 형태로 변화돼요. 그래서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모형이다. 혼합 모형은. 정답 3번. 11번 사회복지 급여 형태 중 운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거 뭐죠? 현금. 운영 효율성이 가장 낮은 건 뭐예요? 현물. 그럼 목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건 뭐예요? 현물. 목표 효율성이 가장 낮은 거는 현금. 그럼 교수님 바우처는 어디 들어가요? 항상 중간. 바우처는 항상 중간. 한 번 더 할게요. 목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거는 뭐야? 현물. 가장 낮은 거는 현금. 그럼 운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거는 현금. 운영 효율성이 가장 낮은 건 현물. 교수님 그럼 이거 시소네요? 예, 시소예요. 시소. 시소. 그리고 중간은 바우처. 그래서 운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와 목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를 순서대로 짝진 거는 뭐다? 운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거 현금. 어딨어? 기업. 목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거 현물. 어딨어? 디귿. 정답 2번이네요. 12번 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는 다른 재원에 비해서 평등을 구현하는 데 용이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약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조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은 건 조세죠. 소득세 누진성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소득세 누진성이 낮다는 거는 결국은 역진적이라는 거죠. 역진적이라는 거는 부자들한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많이 벌었어? 많이 내. 적게 벌었어? 적게 내.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이게 누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버는데도 조금 내. 그러면 안 되죠. 많이 벌었으면 많이거든. 이건 역진적인 거죠. 부자들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득세 누진성이 낮다는 거는 역진성이 높다는 거고, 그럼 재분배 효과가 크겠어요? 낮겠어요? 낮은 거죠. 재분배 효과도. 정답 4번. 조세는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강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13번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가 용이한 게 아니라 제한적이죠.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전부 다 세종시까지 와야 돼요. 보건복지부. 지역주민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방정부죠. 서비스의 지속성, 안정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그렇죠. 왜? 세금, 돈을 관리하니까.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기획재정부 찾아오잖아요. 예산 좀 따내려고.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3번 바로 나왔고. 사회통합에 저해 우려가 있고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 이건 지방정부.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때 유리하다. 이것도 지방정부, 지자체. 따라서 정답 3번. 14번 사회복지 전달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실까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구조적, 기능적 장치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운영 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어지고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분열성, 불연속성, 무책임성, 비접근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배제해야 된다니까. 비영리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현물급여. 현물이라는 거는 어떤 물품, 물건 플러스 무형의 서비스까지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그런다? 현물이라고 하죠. 기억.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재가급여의 대표적인 거 시작.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쥐야간 보호 등등등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서비스 형태로 나오죠. 그러니까 서비스니까 현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요양급여 시작. 진찰, 간호, 그 다음에 처치, 그 다음에 뭐 있어? 수술, 간병 등등등. 요양급여, 서비스 형태, 의료 서비스 형태. 맞죠?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건강검진 맞잖아요. 엑스레이 검사,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수면 내시경, 위검사 등등등. 서비스잖아요. 현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매달 말일 본인 계좌로, 대부분은 본인 계좌 통장으로 뭐예요? 입금되죠. 현금급여. 따라서 현물급여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 중 보편지역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의무교육, 무상급식, 건강보험. 건강보험으로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마시는데 아니에요. 사회보험은요, 대표적인 보편주의 프로그램이에요. 사회서비스 데모그란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도 보편주의적 성격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기초연금이라는 거죠. 기초연금이라는 거는 전체 만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 중에서 30%는 제외해요. 고소득이라고 보고. 그리고 100분의 70 수준, 즉 70% 어르신에게만 매달 지급하는
그러한 형태다. 그러면 자산조사를 거쳤죠? 자산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공공부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산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선별적 프로그램, 선별적 성격인 공공부조법에 들어가는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17번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 한번 골라보실까요? 사업주가 주관한, 항상 사업주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사업주 지배관리, 사업주가 주관한, 사업주가 제공한 이런 말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맞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요거 업무상 재해 맞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요거 맞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일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요건 요즘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포함된 사항.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18.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시면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공단 관리 운영과 보험료 징수는 아니에요. 보험료 징수는 통합징수법에 의해서 4대 사회보험료 아니 5대 사회보험료는요 전부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부 다 징수합니다. 법이 그래요. 통합징수법에 의해서. 그래서 관리 운영은 맞지만 보험료 징수는 건보에서 한다. 틀렸고, 기본연금액의 균등 부분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이다. 맞고, 기본연금액에서 균등 부분에서 소득 재분배효과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이거. 기본연금액의 소득 비례 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기준 소득 월액 평균이 아니라 개인 가입자, 당사자인 개인 가입자의 기준 소득 월액의 평균액입니다. 틀렸고,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좀 디테일하고 지엽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뭐 아는 사람만 이거는 풀 수 있는 분량이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답은 4번. 19번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위별 수가제는 질병 범주별 또는 질병 범주군 이런 말 나오면 포괄수가제예요. 범주별, 범주군 이런 말 나오면.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포괄수가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질병, 범주별로 구분해요. 고정금액을 보수로 지불해. 이거는 DRG, Disease Related Groups, 포괄수가제를 얘기한다. DRG. 포괄수가제는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한, 이거는 인두제. 이거는 인두제. 행위별 수가제는 행정 절차가 간소하여 비용 절감이 아니에요. 운영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행정 비용이 의외로 되게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각 항목별로 전부 다 단가를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일부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병행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답 4번.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1년간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지불한 요건 총액계약제. 다음 20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좀 당황스러운 문제죠. 한번 보실까요? 가족 요양비는 신체, 정신 등의 사유로 인해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장기요양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15%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일 경우에는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20%. 5번 보세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5년. 이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5 내지 9명입니다. 그러니까 5명 이상 9명 이내로 합니다. 이하로 합니다. 정답 5번. 21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주로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고 공공부조는 조세로 충당합니다. 이건 맞는 거죠. 정답 바로 나왔어요. 1번. 2번 사회보험은 사후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공공부조는 예방. 이거 반대로 됐죠. 반대로. 3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빈곤을 예방. 아니죠. 사회보험만 빈곤을 예방하는 특징이 있고 공공부조는 현재 이미 벌써 소득이 바닥이 난 상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 치료적 성격이 강합니다. 4번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계약적 권리성. 아니죠. 반대로 설명한 거죠. 사회보험이 공공부조보다 계약적 권리성이 강한 거죠. 5번 사회보험은 중앙과 지방정부. 아니죠. 중앙정부가 담당하죠. 국가가 담당하고 공공부조는 정부가 위임한. 아니죠. 공공부조는 국가 즉 정부와 지자체가 합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급자 등 빈곤층만. 아니죠.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자에게 전부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2번 주로 전자바우처. 그러니까 바우처 방식인데 주로 전자바우처죠. 예. 수요자를 지원하는. 이거 맞습니다. 전액 국비로 합니까? 아니죠. 지자체도 일부 부담하고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일부 있습니다. 4번 단일 기관이 독점해서 온 거. 아니죠. 다양한 기관들이 공급을 합니다. 사회 서비스는. 민간도 포함시켜주고. 5번 주로 획일화된 서비스.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제도는 86년도에 제정되고 8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런 거 하나 또 있죠. 예,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86년도에 제정이 되고 똑같이 8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1번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2000년. 아니에요. 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답 1번. 최저임금제는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사회보장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 24번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도덕적 해이죠. 1번 도덕적 해이는 보험계약이 가입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맞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받는 거죠.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는 서비스를. 왜? 나 보험 가입했어. 왜? 이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이 가입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맞고.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약화되는 게 아니라 증대되죠. 그죠?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슬쩍 이렇게 쓰레기 버린 사람도 있고 새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적으면 눈에 빤히 보이는 거죠. 쓰레기 버리시면 안 돼요. 새치기 하시면 안 돼요. 몇 명 안 되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도덕적 해이는 강화되고 증대됩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나왔습니다. 2번. 도덕적 해이는 실업보험에서 발생하는. 왜 맞죠? 나 저 구직급여 받을래요. 그래갖고 최소한만 딱 근무하고 나오고 최소한만 근무하고 나오고 계속 구직급여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을 정당화한 논리로 사용되고 나 보험료 내고 있어. 근데 왜 내가 받겠다는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답 2번. 자, 마지막 25번 문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조세를 주된 아니죠. 기여금, 다시 얘기해서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고보조금이 들어갑니다. 민간보험은 사회보험보다 사회적 적절성이 중요해요. 반대로 설명했죠. 사회적 적절성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회보험이에요. 3번 사회보험은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거는 민간보험이고요.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 예를 들어서 장애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산재라든가 뭐 있어요? 뭐 출산, 고령, 이런 노령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적 위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보험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가치의 변동을 보장. 아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실질적 가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급여는 민간보험 급여보다 법적 권리성이 정답 나왔네요. 5번인 거죠. 자, 사회복지정책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